저는 결혼 4년 차에 시어머니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시어머니와 순조로 행복을 되찾아 현재는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들 둘이 있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연애 때는 죽어라 싸우고 의외로 결혼해서는 잘 사는 부부예요. 저희 둘 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 한번 불이 붙으면 끝장을 봐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는 정말 둘이 하게 괜찮겠어? 부부싸움하면 정말 않을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며 살짝 걱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저희 두 사람이 인연은 인연인지 그렇게 싸웠어도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좋을 때는 둘 다 눈에서 하트가 쏟아졌는데, 그래서 첫 아이를 속도 위반으로 먼저 갖고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의 이목을 많이 신경 쓰시는 타입이셨거든요. 게다가 교회 권사님이시라 늘 당신이 고인이라고 생각하셔서 집 밖에서는 늘 조심하셨는데, 첫째 아들도 공부 중이라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는데 둘째가 사고를 쳐서 먼저 장가를 가게 되었으니 그걸 창피해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좀 억울했던 게 당시 저희 나이가 남편 30에 제가 28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이 대학원 마치고 박사 과정을 받고 계셔서 장가를 못 간 거랑 상관없이 저희는 이미 홍기가 차고도 넘쳤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무슨 고등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한 것처럼 남사스럽다며 창피한 줄 알라고 하셨는데요. 그 소리까지 들으니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물론 순서가 좀 바뀌긴 했어도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할 일을 이렇게 비난받으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리고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둘째가 먼저 장가를 간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도 아직 연애도 못하고 공부 중인데 니들이 뭔데 벌써 사고를 쳐서 순서를 바꾸냐고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갔을 때부터 저에게 굉장히 뭐라고 하셨어요. 가뜩이나 임신해서 기분도 오리락 내리락 하는데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여자가 말이야. 몸가짐을 항시 바르게 해야지. 임신. 너는 창피하지도 않니? 네? 아, 물론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창피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연애 8년 했고 올해는 넘기지 말고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고모 웃겨. 니들이 뭔데 결혼을 한 해 만에 결정을 해? 이건 집에서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는 일이야. 너 나이가 몇이니? 좌우간 몸 쓰는 것들은 대화가 안 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민영이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민영이 집에서도 오래 만났는데 결혼 안 하냐고 하시는 것 같고. 나는 민영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임신한 것도 그래.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람을 몰아세워. 그럴 거면 나한테 해. 내가 더 책임 있는 거니까. 고로값을 하네. 그럼 이게 잘못이 아니고 자랑이냐? 어째 너는 나이 30 먹을 동안 엄마 말을 한 번도 안 들어. 내가 너 이러라고 낳아준 줄 알아. 당신 그만해. 왜 그렇게 애들한테 모진 말만 해? 어차피 정우는 장가 가려면 멀었고 정혁이라도 먼저 가서 손주 보면 좋지. 정혁이도 30이야. 내 친구 아들도 30인데 진작에 장가 가서 애도 벌써 둘이나 낳았대. 왜 당신은 여기서 남의 집 얘기를 해?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나는 이런 거 딱 치스tek이란 말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권사님 아들이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수군거릴 거잖아. 내가 정말 쟤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사고를 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더니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 이렇게 아들 둘을 키우시면서 저희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이 부유한 편이라 그 당시에도 4년제 대학을 나오셨고 국문학을 전공해 문학을 사랑하는 분이셨는데요. 소설과 시 쓰는 걸 좋아해 신춘문예에도 꼬박꼬박 작품을 내실 정도로 작가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매번 당선되지 못했고 심사위원이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며 늘 불만이 많으셨는데 무튼 저희 시어머니는 등단의 꿈은 이루지 못하셨지만 당신 스스로는 작가라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교양 있게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을 키우셨는데 아주버님이 어릴 때부터 수레소리를 들으며 컸는데 외고와 먹문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시어머니의 자랑이 되었는데 똑같이 키웠음에도 저희 남편은 달랐다고 하더군요. 형이랑 다르게 책이라면 질색팔색을 하고 늘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말도 지질이 안 드는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남편은 형과 다르게 공부를 상상 초월하게 못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못해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못하는 건지 그 기준을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을 늘 창피해하고 못마땅해 하셨죠. 그렇게 과외를 붙이고 공부를 시키려 해도 되지 않던 게 저희 남편이라고 하셨어요. 대신 시는 공평하다고 남편은 공부머리는 없어도 운동신경 하나는 탁월했는데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탁구보다 야구보다 하며 서로 운동시키라고 선생님들이 찾아오곤 했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운동 안 합니다. 운동하는 애들 다 돌머리잖아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선생님들을 쫓아내다시피 하며 보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죽어도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남편을 붙잡고 그렇게 싫다는 공부를 시켰다고 했어요. 물론 결과는 대실패였죠. 고등학교 인문계도 못 들어갔으니까요. 대신 실업계 학교 안에서는 반에서 중간 정도는 꾸준히 했다고 했는데 이미 그때부턴 시어머니의 관심 밖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성업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시어머니가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공기 취급을 했다고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숨을 쉴 수 있어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좋아하는 운동만 주구장창 했대요. 그러다 합기도 학원이 생겨 가고 싶었고 시어머님은 네가 벌어서 다녀 라고 거절했지만 시아버님이 뒤에서 몰래 학원비를 내줘서 합기도 학원에 다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남편의 진로가 되어 무도인의 길을 걷게 된 건데 이런 말 좀 닭살이긴 하지만 저희 남편이 체육관에서 정말 훨훨 날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최대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해 훗날 저를 만났는데요. 제가 남편 후배였어요. 저는 언제나 늘 산무슨 같은 모습으로 여자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여자 대우를 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죠. 그렇게 만나 장기 연애를 했고 둘 다 같은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일하며 같은 미래를 약속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관심이 없다 보니 자기 아들이 장기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속도 위반으로 당신을 예비 할머니로 만들었으니 제가 예뻐 보일 리는 없었겠죠. 그래도 생긴 아이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결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한성깔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상간내 자리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팍팍 내니까 당신도 성질이 나셨죠. 그래서 두 엄마의 기싸움에 사소한 예단 예물 혼수까지 뭐 하나 쉽게 넘어간 게 없었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댁에서 1억 지원해 주시고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1억 지원해 주셔서 저희는 생각지도 않은 2억이라는 돈으로 결혼 자체는 순탄하게 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그리고 처음엔 전세로 집을 얻을까 생각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양가에서 주신 돈에 대출 1억을 더해 당시 20평대 아파트를 매매했는데요. 저희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신혼집 혼수는 하고 싶은 만큼 했어요. 덩달아 예물과 예단도 나름 구색을 맞춰서 했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 성에는 차지 않았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뭔들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도 첫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다른 할머니랑은 달랐어요. 자기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건지 저희 애도 안아보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시아버님이 첫 손자라며 참 좋아하셨는데 여러모로 시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시댁과는 손절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미우나 고우나 아니 받은 1억 때문이라도 저는 기본은 하는 며느리는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말이 문제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경사였는데 궁금만 하시던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라며 변호사 형님을 집에 데리고 왔죠. 듣기로는 선배한테 소개를 받았다고 했는데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나이가 있다 보니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는데 그렇게 완전 초스피드로 결혼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결혼을 두 팔 벌려 대환영했는데 형님이 나이가 있긴 했어도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에 대만족하시며 동네방네 자랑하기 바쁘셨어요.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최대한 조용히 하자며 쉬쉬했는데 그것과는 완전 반대로 행동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형님네 집도 무슨 사업을 해서 꽤 잘 산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 아주버님과 형님의 결혼은 입이 떡 벌어지도록 초호화로 진행됐어요. 아, 저희 시댁도 좀 사는 집이었거든요. 뭐 정확히 말해서는 시어머님이 부자셨는데요. 시어머님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시댁은 시어머니가 실질적인 왕이었어요. 그렇다고 시아버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6급 공무원으로 나름 공직에 계셨거든요. 다만 시아버님은 가난한 집 아들이라 결혼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시어머니의 재력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았는데요. 이렇듯 양가가 여유가 넘치니 아주버님의 결혼에 쓰는 돈은 아주 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1억을 해주셨지만 형님 결혼할 때는 무려 5억을 턱 하고 내주셨는데 그걸 보고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죠. 거기에 형님이 저와 다르게 성격도 싹싹하고 여시 같은 게 시부모님 앞에서 엄청 살갑게 잘했는데 그런 형님 덕에 저는 가뜩이나 찬밥에서 쉰밥 신세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걱정하던 대로 며느리 둘을 철저하게 차별하셨거든요. 아니 솔직히 당신 마음에 쏙 드는 큰 며느리 보셨으니 저는 좀 잊으시고 안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시어머니는 힘들거나 굳은 일은 저를 불러 시키셨어요. 그러시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사람 기분을 엄청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네가 우리 식구 중에서는 힘이 제일 세잖아. 김장 같은 건 네가 해야지. 아우 저 팔뚝 좀 봐. 소도 때려잡겠네. 엄니 어딜 봐서 제 팔이 그래요. 저 어디 가서도 그런 말 안 들어요. 저 몸무게도 60kg밖에 안 나가는데. 60kg면 많이 나가는 거지. 네 형님은 49kg로 가더라. 네가 정말 네 형님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허리가 한 줌이야. 그거에 비하면 너는. 아우 말을 말자. 얼른 그거나 해. 오늘 네가 우리 집 니네 집 니네 형님 집네 김장 다 하는 거다. 뭐라고요?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왜 저만 새집 김장을 해요? 형님은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걔는 49kg라고. 그리고 변호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 이딴 걸 시키니?
이딴 건 네가 하는 거야. 세상에 그러는 법이 어딨어요. 저도 일하고 아이 키우고 바빠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차별이고 불공평한 거라고요. 아주 뚫린 입이라고 잘도 말하네. 네가 바빠봤자 뭔 대단한 일을 하니? 그렇다고 네가 변호사보다 더 벌어? 그거 자체가 너랑 네 형님의 차이다. 용돈도 그만큼 차이가 나고 안부 전화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럼 내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 아니냐? 준 만큼 하는 거지. 너는 나한테 안부 전화도 잘 안 하잖아. 내가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많은 거 안 바라니? 안부 전화나 자주 하라고 했지.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해? 저 바쁜 변호사도 하는데. 그야 그건.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시댁에 안부 전화 얼마나 하시나요? 저는 저희 친정에도 안부 전화라는 걸 하지 않거든요. 무슨 일이 있고 용건이 있을 때만 하는 편인데 매일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할 말도 없는데 핸드폰 붙잡고 떠드는 건 저한테는 곤욕이었어요. 같은 말도 한두 번이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뭘 물어봐 주시는 타입도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도 나름 저 스스로는 시어머니고 결혼 전에 들은 말도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노력은 봐주지 않고 불만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문안 인사 겸 제가 전화를 하길 바라셨지만 어린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침은 전쟁이나 다름없어 안부 전화할 생각은 거의 못하거든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나서 부랴부랴 전화를 드리면 나 지금 기도 중이다 하고 매몰차게 끊어버리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럼 또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그놈의 안부 전화 때문에 저는 죽겠는데 형님은 변호사라 그런지 그걸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제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일이었는데 얄미운 시어머니는 저랑 통화를 하시거나 저를 만나면 오늘 네 형님이랑은 오전에 무려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 아주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말이 너무 잘 통해. 너는 뭐 느끼는 거 없니? 나는 며느리 차별하는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너한테는 좀 서운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할 때 1억씩이나 보태주는 게 아니었는데. 이딴 식으로 저를 갈구셨어요. 저러니 가뜩이나 싫은 시월드가 더더더 싫어졌는데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시어머니 아들인 남편에게로 향했죠.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짜증을 쏟아내곤 했는데 그러면 남편은 세상 제일 억울하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우리 엄마 무시하라니까. 자기가 어설프게 자꾸 엄마 말을 들어주니까 엄마가 더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원래 좀 하다가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싶으면 포기하는 사람이야. 나 봐봐. 우리 엄마가 전혀 터치하지 않잖아. 그야 자기는 아들이니까 그렇지. 난 며느리라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자기는 자기 엄마인데 그렇게 모르냐? 모르긴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너무 착해서 그래. 그럼 어떡해? 걸핏하면 결혼할 때 준 1억 토해내라고 하시는데. 네, 그거였어요. 이게 결국엔 돈으로 이어지니 치사해도 저는 의리 입장이었고 남편의 조언은 전혀 현실성이 없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어디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 돈을 확 돌려주고 싶지만 그것 역시 현실성이 없었어요. 당시 남편이 더 이상은 사범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체육관을 차리자고 했고 저도 멀리 봤을 때 조금 무리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즈음 제가 둘째까지 임신했는데 돈 들어갈 곳이 허다했어요. 게다가 이미 살고 있는 집 대출금도 있었으니 매달 고정 지출만 저희가 버는 돈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시어머니에게 1억을 돌려주는 건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변호사 형님과 비교당하며 버티고 있던 저였는데 명절날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아침부터 시댁에 넘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형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을 삐죽거리며 불만을 말했죠. 어머니, 저는 지금 둘째까지 임신했는데 이번에도 저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 얘가 왜 이래? 그러게, 누가 다 겁도 애를 가지래. 임신은 네가 해놓고 왜 나한테 너무하다고 하니? 네가 언제 나한테 허락받고 임신했어? 생겨야 하는 첫째는 캄캄 무소식이고 왜 자꾸 너만 임신을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도 저런 식으로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아무래도 형님이 나이도 있고 서열로 따져도 저희보다 위니 시어머니는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낳은 손자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게 당신 마음처럼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형님 역시 시험과 나이 시술까지 하고 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 그에 반면 속도 입안 첫째에 이어 쉽게 둘째까지 가진 저에게 그 원망의 화살이 날아왔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저희 둘째 역시 반기지 않았어요. 당시 첫째도 4살로 이제 막 말문이 터져 수다스러워졌는데 흐모, 얘는 누굴 닮아 사는 녀석이 이렇게 말이 많아? 너 좀 조용히 해라. 라며 말문이 터진 손자에게 구박을 하셨고 저희 아이는 그런 할머니가 무섭다며 할머니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는데요. 저희 첫째가 아들임에도 제 껌딱지였거든요. 어딜 가나 저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주방에 와서 투정을 부렸어요.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가 참 싫어하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아들이 주방까지 와서 칭화거렸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우, 니네 엄마 일하니까 할머니가 여긴 오지 말라고 했지? 어째 너는 어른 말을 이렇게 안 듣냐? 니네 엄마는 할머니 집에 오면 일해야 해. 니네 엄마는 일하는 사람이야. 어머니, 무슨 말을 애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일하는 사람이에요? 며느리죠. 그래, 며느리니까 시댁에서 일하는 거지.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시집 왔으면 몸으로 때워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또 언제 가증 없이 시집을 넣었다고. 저 그래도 예단님을 할 건 다 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시끄러워. 그것도 예단이라고. 야, 나는 어디 가서 네가 해온 예단 말도 못한다. 네 형님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며느리 봤다고 자랑을 하지. 네 형님은 나한테 순금 목걸이에 팔찌에 그렇지 쌍가락지까지 해줬어. 그것뿐인지 아니? 샤넬 가방에 모피코트도 해줬다. 근데 네가 해온 건 뭐야? 꼴랑 이불 세트랑 반상기? 시끄럽고 원래 한 만큼 대우받고 못한 만큼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러니 얼른 일이나 해. 저것들 언제 다 할 거야? 싫어요. 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부려먹으셨나 본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교묘하게 형님 뒤로 빼돌리고 저만 일 시키셔도 제가 꼭 참았는데 가만히 보니 참는 게 등신이었어요. 이제 저도 안 해요. 뭐야? 어디서 안 한다는 말을? 왜요? 저는 싫다 안 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몸도 무겁고 힘들어서 이번 명절은 편하게 친정 가서 보낼 거예요. 어머니도 억울하시면 형님 불러다 일 시키시던가. 형님 아까워서 일 못 시키시겠으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저는 그 순간에 이성줄을 놓고 입었던 앞치마도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씩씩거리면서 집에 갈 거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TV 보다가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다 제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알겠다며 아들애와 제 가방을 챙겨 들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정말 이대로 갈 거라며 이렇게 가면 며느리고 뭐고 봐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봐줘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 제 발로 명절 연휴 첫날 시댁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도저히 시댁에는 다시 못 가겠다고 서럽게 울면서 말했는데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달래더니 그날 밤 혼자 시댁에 갔고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사과하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왜 사과를 하냐고 도끼 눈을 떴다고 하더군요. 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1억까지 줘가면서 본 사람이야. 그럼 두고두고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 그럴 거면 내가 준 1억 다시 내놔. 정말 치사하다. 그때 엄마가 장모님 보는 앞에서 가오잡으려고 1억 해준다고 한 거잖아. 그래서 장인 장모님도 똑같이 1억 해주신다고 한 거고. 엄마는 왜 그렇게 삐뚤어졌어? 변호사 며느리 보니까 왜? 둘째 며느리는 하찮아? 그래, 솔직히 비교가 돼도 너무 되잖아. 내가 속물처럼 직업 가지고 차별하는 건 절대 아니야. 하는 짓을 봐. 네 형수는 사람이 얼마나 다정하고 살가운지 아니? 근데 네 차는 억척스럽고 거기에 대바라져서 뭐 하나 시켜도 조용히 하는 법이 없지. 그리고 내가 뭐 큰 거 바래? 하루에 한 번 안부 전화 좀 하라고 했더니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 아니, 엄마 같으면 엄마한테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싶겠어? 왜 그렇게 그놈의 안부 전화에 목숨을 걸어? 용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할 말도 없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고. 날씨 얘기해? 탈 얘기가 왜 없어? 어머니, 오늘은 뭐 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요? 힘드신 일 있으면 저랑 같이 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 다 지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네 형수는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네 처는 몸 함부로 굴리다 속도 위반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엄마 미쳤어? 남도 그렇게 얘기 안 해. 됐어. 나도 이런 짓구석에 내 와이프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아. 그 1억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서라도 돌려줄 테니까 우리 좀 그만 괴롭혀. 이참에 부모 자식 인연도 끊자고. 뭐야, 너 지금 그게 너 낳아주고 돈 들여 키워준 엄마한테 할 소리야? 왜? 네 처가 연 끊고 오라고 시키던. 저는요, 저 얘기까지 남편한테 들었을 때 진짜 속이 확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 다니고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게다가 작가라고 아름다운 글 쓰겠다는 사람이 저런 생각으로 저를 판단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하니 너무 치가 떨리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집이라도 팔아서 그 1억 갖다 줘버리자 했는데 남편이 일단 구해보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돈을 구하기는 어려웠고 저희는 고민 끝에 집을 팔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아파트가 그 사이 조금 올라 손해는 보지 않고 팔 수 있었고 저희는 30평대 신축 빌라로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은 넓은 집에 간다고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좋았어요. 남들은 왜 빌라에 가냐고 무조건 아파트 하는데 저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빌라든 주택이든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잠금 받던 날 남편이 보란듯이 시어머니에게 1억을 갖다 줬는데요. 시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저희가 정말로 1억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받으니 더 약이 올라 남편한테 이 돈으로 연을 끊겠다. 그래, 나도 나쁠 거 없다. 그럼 이참에 내 재산은 네 형이랑 형수 앞으로 돌려놔야겠네. 며느리가 변호사인데 어련히 잘하겠지. 그러니 니들은 괜히 영감생심 기대도 하지 마. 그리고 영 끊자고 한 건 내가 아니라 니들이다. 나중에 돈 없다고 성 벌릴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집 앞에 얼씬도거리지 마.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악다구니를 쳤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알고 싶지 않을 테니 이사간 곳은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나왔다는데 그날 저녁 시아버님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하셨더군요. 나한테라도 니들 이사간 주소 알려줘라. 아니, 부모 자식 인연이 끊자고 하면 끊기는 거니.
이렇게 일을 키우면 어떡해? 그럼 아빠는 형규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날 손주도 못 보는 거잖아. 아빠,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집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민영이까지 그런 취급받게 할 수 없어요. 그동안 그래도 할 말은 하니까 민영이한테 맡겼는데 나도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더 나쁜 놈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아빠도 협조해요. 인서가 그런 걸 협조하라고 협조하는 애비가 어딨어. 그래, 좋다. 표면적으로는 연 끊었다고 치자. 그럼 뒤에서 몰래 나만 니네들 보고 살아도 되잖아. 아빠까지 통째로 끊어낼 필요 있어? 싫어요. 괜히 여지 주는 것 같아서 싫다고요. 그냥 잘난 박사 아들이랑 변호사 며느리 끼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럼 만수무강하시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제가 보는 앞에서 시아버님에게조차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시댁 식구 아무도 없다며 저더러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저도 사람이 착하진 않아서인지 남편한테 고맙고 시댁이랑 영 끊어 홀가분했어요. 어차피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아들 며느리 있으니 영 끊어도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땐 그것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 아프시거나 생활이 어려우면 마음 편하게 연을 끊고 싶어도 못 끊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그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 그건 그거대로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 제가 둘째 출산이 임박했을 무렵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동서, 나야. 잘 지내고 있지?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어머니 지금 명절 음식 하시다 골병 나셨어. 형님,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 이제 그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도 하지 마세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동서 그러고 나갔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죄책감 들고 그랬는지 알아. 내가 바쁜 바람에 못 도와줘서 동서가 더 그랬나 싶고. 네, 솔직히 그것도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근데 제가 정말 못 참겠는 건 어머님의 당당한 차별 때문이었어요. 형님을 예뻐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를 무시하지 마셔야죠. 형님 예쁘다고 저를 제 아들 앞에서 완전히 깔아뭉개시는데 저는 그 꼴은 못 보거든요. 어머 동서, 오바 좀 하지 마. 형구가 몇 살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해.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동서가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알아? 1억 다시 가져가라고 주실지? 됐어요. 저 이제 그런 돈 필요 없고요. 무릎 꿇고 빌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어머님이 어머님 앞으로 있는 재산 동서 얄밉다고 나랑 우리 남편 앞으로 하라고 했어. 나는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지금 고집을 부리시거든. 그 재산 전부 우리 앞으로 해도 괜찮은 거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제 애도 태어났는데 동서 돈 필요하잖아. 누굴 거지로 하나. 저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저희 애들은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키우면 돼요. 형님이나 그런 실컷 받으세요.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제 덕에 일찍 시댁 재산 챙기셨으니. 뭐야? 내가 돈이나 밝히는 그런 속물처럼 보여? 그래, 좋아. 동서 오케이 한 걸로 생각하고 그럼 증여받는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네, 그러세요. 그럼 저는 이만 전화 끊어도 되죠? 그리고 이젠 이런 전화든 다른 전화든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저는 걸려온 형님의 전화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 돈들을 제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저는 이미 받았던 1억으로 더럽고 치사한 일을 하도 겪고 그 돈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돈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 속셈도 너무 싫어 단칼에 거절했는데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하나요? 마음이 편해 행복한 거죠.
저는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말을 할 때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태도에 더 열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 자존심에 저한테 직접 전화하고 싶진 않고 형님한테 돌려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전화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되었죠. 교디 사과를 받겠다는 일념으로 끊임없이 저나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저랑 남편은 시댁 식구들 번호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전화가 걸려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저 전화가 왔었다는 흔적만 확인할 뿐 더 이상 귀찮은 일은 없었죠. 그러니 그때부터는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첫째와 다르게 둘째는 예정일이 훨씬 지나서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요. 유도분만한 끝에 저는 어렵게 둘째를 출산했고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째 아들애를 품에 안는 순간 시어머니 생각이 났는데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더 손자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손자를 제가 둘이나 낳았으니 얼마나 약이 오를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쇼가리만 하고 계실 시아버님에게만 둘째 소식을 전하자고 했는데 시아버님이 기쁜 마음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 저의 부부는 시아버님 전화번호는 차단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식구들은 몰라도 그래도 시아버님은 유일하게 저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 다른 식구들은 몰라도 시아버님한테만큼은 제가 할 도리는 하고 싶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몰래요. 전에 남편한테 그러셨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연을 끊고 뒤로는 당신과 몰래 보자고 하셔서 자주는 아니지만 시아버님과는 통화도 하고 밖에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시아버님도 기가 세도 너무 센 시어머니 때문에 살아온 세월이 말도 못하게 힘들었다고 당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없는 집에 시집와서 내주해주고 여태 살아준 게 고마워. 시아버님은 나름 의도를 지킨다고 생각하며 사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당신이 제대로 방패막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시아버님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없었는데 시아버님은 시아버님대로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댁과 연을 끊었을 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시아버님을 뵙곤 했는데 저희 아들도 싫은 할머니 빼고 좋아하는 할아버지만 만나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손자까지 태어났으니 시아버님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 사진을 보시며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시어머니한테 아이 사진을 들키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뜻이 확고하다는 걸 아셨던 시아버님은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 줘서 떠난 애들이야. 그 애들 다시 불러들이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첫째랑 비교하지 않고 잘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그 말에 콧방귀를 뀌셨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아빠가 나서서 뒤로 음흉하게 애들 만나 자기 욕이나 했냐며 황혼이혼 당하고 싶냐고 시아버님을 집에서 쫓아내셨다고 하셨어요. 그 집이 시어머니 명의의 집이었거든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나이 50에 집에서 쫓겨났다는 충격에 의리고 나발이고 오만청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길로 레지던트 호텔 장기 투숙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집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출근하기도 좋고 여기도 있을 건 다 있어서 괜찮다. 괜히 갓난 애도 있는데 나같이 거기 가서 뭐하니? 나는 괜찮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넌 몸조리나 잘해. 알았지? 네 통장에 내가 돈 조금 넣었다. 애 필요한 거 사지 말고 너 필요한 거 사. 라고 거절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용돈까지 넣어준 시아버지셨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같이 오랜 시간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인데 저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시아버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사시나. 저는 이참에 시아버님이 정말 이혼을 하시더라도 시어머님과 제대로 단판을 지었으면 했는데요. 그래서 여차하면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하고 자식된 도리로 그러면 안 되는데 시아버님을 부추겼어요. 그러자 당신도 이번에는 제대로 끝맺음을 하겠다고 하시며 버티셨는데 시아버님이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자 시어머님이 꼬랑지를 내리시더군요.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니 재산은 모두 형님과 아주버님에게로 증여됐잖아요. 그럼 시아버님이 벌어다 주시는 월급 외에는 돈 나올 구멍이 없었는데 시어머님이 그걸 나중에 인지하시고 시아버님을 찾으신 거였죠. 그리고 돈 앞에서 장사가 없는 건지 정말 영혼 없는 사과를 저에게 하시며 시아버님의 가출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다시 시집살이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처럼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지도 전화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는데요. 당신도 이젠 저를 겁박할 미끼가 없으니 쉽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조용히 지냈어요. 그러니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 집도 형편이 펴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체육권은 원생들이 많아져 제법 수입이 많아졌고 그 사이 저는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을 도우며 체육관 일을 했는데 그부가 열심히 체육관을 운영하니 엄마들이 먼저 알아보고 아이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저녁에는 성인반도 잘 돼요. 몸은 피곤했지만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벌다 보니 대출금도 다 갚고 살던 빌라 처분에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그때 참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한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부부 초심 잃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자고 눈물로 약속까지 했어요. 그렇게 정말 앞만 보고 한 5년 정도 다녔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많이 컸고 저는 사위과 사법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 한 통이 왔어요. 보통 모르는 번호로 교육상담 전화가 오는 일이 많아 대수롭지 않게 받았는데 그 전화는 뜻밖의 시어머니셨죠.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이상했는데요. 우물쭈물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나 어떡하니? 이걸 다 어떡하니? 나는 망했다. 아주 제대로 망했어.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몰라. 이제 너희밖에 없어. 니네 나를 좀 도와줘라. 나는 절대 시골에 가고 싶지 않아. 네? 시골이요? 그건 또 무슨... 시어머니는 당최 알 수 없는 말만 하시고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셨어요. 답답했던 저는 일단 전화를 끊어보시라고 하고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그 시아버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글쎄, 네 아주버님이 이번에 이혼을 했는데 그 영악한 게 네 시어머니 재산을 위자료로 다 챙겨봤단다. 네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도 팔았는지 어제 사람이 왔다 갔어. 2달 말미 준다며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그럼 어쩌니? 갈 곳이라고는 시골 내 고향밖에는 없는데. 뭐라고요? 아니 어쩌다가요? 그놈이 조개랑 바람이 났단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아주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한 모양인데 그걸 알고 뒤집어졌지 뭐. 네 시어머니 재산 증여도 전부 큰애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전부 지가 유리하게 만들어놨어. 그 덕에 유책 배우자인 그놈은 아주 빈털터리로 쫓겨났고 그 조교인가 아는 애랑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데 아휴 말도 마라. 나도 요즘 그 일로 신경 쓰느라 골치가 아프다.
근데 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 어제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다니다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찾았나? 아니요, 모르는 번호로 왔어요. 근데 진짜 어떡해요? 어떡하긴 나도 알아봤는데 이미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단다. 막말로 쌓여야 할 놈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네 시어머니가 직접 넘긴 재산 아니냐? 이제 와서 달라고 할 수도 없대. 그럼 앞으로 어떡해요? 어쩔 수 없지. 일단은 네 시어머니 보고 시골에 내려가 있으라고 했고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내 월급으로 살다가 나중엔 내 연금으로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있나? 그렇다고 네 고고한 시어머니가 그 나이에 밖에서 일을 할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래서 일부러 너희한테는 얘기 안 한 거야. 그놈의 옆편네. 너 무시하고 괴롭힐 때는 언제고 자기가 아쉬우니까 너한테 전화를 했구나. 모른 척해라. 다 자업자득인데 뭘 어쩌겠니. 시아버님은 의외로 담담하게 이 이야기를 전부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에 반면 시어머니는 마치 사기라도 당한 듯 식음을 전폐하시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며 혼잣말만 되풀이하셨는데 시골집엔 절대 가기 싫다고 나중엔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싫다고 했죠. 매몰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아버님 역시 도와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한 장 해줄 거 없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없던 카리스마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판세를 뒤집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살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같이 못돼 처먹은 년을 내 본 적이 없어. 내가 이래서 네가 싫은 거야. 라고 악담을 하시며 저를 원망하시며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아내분 일하시며 시어머니는 새로운 생활에 억지로 적응을 하셔야만 했고 떨어져 사시던 시아버님은 있는 거 탈탈 털어 원룸 전세를 계약하셨는데 시어머님이 이런 쥐구멍에서 어떻게 사냐고 오셨답니다. 하지만 다시 시골에 내려가 살긴 싫으니 그 집으로 들어와 사셨는데요. 저는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그래도 챙겨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 그것마저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나는 며느리지만 당신은 아들이잖아. 당신이 챙겨드리는 것까진 뭐라고 하지 않을게. 대신 나는 다시 예전처럼 시집살이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대로 지내게 해줘. 애들도 그래. 괜히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만 원하면 어머님이랑 왕래하라고. 에이, 아니야. 그렇게 따지만 나는 뭐 감정 없나? 일단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한테 맡기자. 아빠가 그랬어. 그냥 있는 거에 욕심내지 않고 살면 살만하다고. 엄마도 살면서 그런 건 알고 살아야지. 그렇게 변호사 며느리 좋다고 재산까지 주더니 자업자득 아니겠어? 남편은 진심인지 아니면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린지 저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가식이라고 한들 마음이 나쁘지 않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형님 칭찬과 자랑을 하시더니 솔직히 고소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며느리였다면 아무리 바람을 피웠어도 그 재산을 홀랑 다 챙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주버님도 시아버님도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에 반면 저나 남편은 이렇다 하게 잘난 구석은 없지만 이만하면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저희는 보이는 것과 돈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게 저를 차별하고 구박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재산까지 전부 탕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시어머님은 그 사건으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던 교회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신다고 하는데 보나마나 남들 이목에 창피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지나간 버스 아쉬워해봤자 돌아오지 않으니 시어머님이 스스로 마음을 잡으셔야 했는데요. 그게 잘 되진 않으셨나 봐요.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 드신다고 했는데 그런 말까지 나오니 남편이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제가 할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지낸 지도 벌써 8년이 지났는데요. 아주버님 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고 시아버님도 이제는 은퇴해 시어머님과 춘천으로 내려가셨어요. 시아버님 말대로 연금이 나오고 두 분이 사시기에 충분한 작은 연립주택을 매매하셨는데 그럭저럭 살만하시다며 제 마음 풀면 가끔 한번 오라고 시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언제고 마음이 동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까진 그럴 마음이 없네요. 사람 마음이 뭔지 아직까진 시어머니와 마주할 자신이 없거든요.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인데도 제 안의 상처가 너무 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요. 이런 저에게 속 좁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나 상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무리해서 자기 엄마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줘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시어머니와 손잘 상태입니다. 뭐 이게 자랑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손자라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나쁜 마음이란 건 알지만 시어머니도 제가 아팠던 만큼 후회와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지금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테지만 그러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신다면 그때는 저도 용기를 내볼까 합니다. 저도 그 정도 명분은 있어야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와 똑같이 아들 둘이는 엄마로서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차별이 얼마나 나쁜 거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저랑 남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저희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들이 결혼을 해도 누구처럼 안부전화에 목매지 않고 쿨한 시어머니가 될 생각인데 그놈의 안부전화 지금 생각해도 지가 떨립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안부전화에 연연하셨던 걸까요? 만약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 입장이 되면 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괜찮은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나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밤이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요즘은 시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손절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가 봐요. 끊어졌어도 생각나고 또 유지하면서도 상처받고 이젠 더는 누구한테도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부디 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누굴 미워하고 또 미움을 받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상처가 아닌 위로와 치유의 대상이 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